소개받은 정준하, 라빈볼드의 정준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미국 특허 출원 시 유의사항입니다. 미국 특허 출원 시에 발명자분들 및 출원인 분들께서 유의해 주셔야 될 사항 및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출원 시에 실제로 제출되는 서류들의 목록부터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 시 제출되는 서류로는 크게 발명을 담은 서류와 그 외 서류로 구분이 됩니다. 발명을 담은 서류가 가장 중요하겠죠. 발명을 담은 서류로는 이제 명세서와 도면이 있고, 그리고 명세서에는 발명의 배경, 그리고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범위, 그리고 요약서가 포함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후에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서류로는 저희가 이제 그 외의 서류를 또 꾸미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데요. 발명자 선언서, Inventor's Declaration. 발명자가 간단합니다. 발명자가 본인이 발명했다는 내용을 선언하는 서류입니다. 이 부분도 뒤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 및 선행기술문헌, 그러니까 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저희가 통상 IDS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뒤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출원 데이터 슈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슈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발명의 명칭, 그리고 발명자의 인적 사항, 그리고 우선권 관련 정보, 출원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양수인의 인적 사항 등 여러 가지 서지적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입니다. 출원 시에 항상 함께 제출되고 서지적 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증, 발명자가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출원을 갖다가 이제 발명자가 출원인에게 양도를 해야겠죠. 이 양도증을 항상 출원 시에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 POA, 대리하는 로펌의 대리권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유틸리티 특허 관련해서 명세서 도면의 예를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국 특허 번호 4996938. 발명자는 제임스 카메론,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타이타닉, 아바타와 같은 물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감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감독의 관심이 아무래도 수중 촬영 기법 같은 데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중 촬영자가 있고 수중 촬영자가 자유로이 다양한 카메라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추진 장치에 대한 장치 발명입니다. 그래서 도면은 현재 피규어 1, 피규어 2만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10개 넘는 도면이 있고요. 그리고 명세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발명의 명칭이 제일 위에 이렇게 적혀 있고 Operators for Propelling a User in an Underwater Environment. 수중 환경에서 사용자를 추진시키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백그라운드, 발명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발명의 백그라운드는 두 가지 이제 발명의 기술 분야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피규어 1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피규어 2에 대한 설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 부분은 도면을 기초로 해서 각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상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자가 발명한 내용 자체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발명자가 권리를 청구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청구 범위에 기재가 됩니다. 본 발명은 이제 장치에 대한 발명이니까 여기 클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perators comprising A, B, C, D. 그렇죠? 독립항 1항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총 청구항은 17개입니다. 그런데 1항만 발췌를 했습니다. 편의상. 엘리먼트 A, B, C, D를 포함하는 장치 이런 식으로 청구항은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bstract는 발명의 내용을 영어 단어 150자 이내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요약서를 포함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틸리티 특허에 대해서는 명세서 도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특허에 크게 보면 이제 유틸리티 특허, 디자인 특허, 그리고 식물 특허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유틸리티 특허 그리고 디자인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예를 보면 여기 디자인 for toy figure, 미국 디자인 특허 번호 84233. 디자인 특허는 물품에 구현된 장식적 디자인이니까 도면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발명자는 월트 디즈니, 유명한 월트 디즈니입니다. 피규어 1, 피규어 2 이렇게 되어 있고 명세서 부분이 이제 디자인 특허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도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명자 월트 디즈니가 발명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피규어 1 도일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피규어 2 이제 사이드 엘리베이션, 도의가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도일은 정면도고 도의는 측면도이니까側면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 claim the ornamental design for toy figure, 토이 피규어에 대한 장식적 디자인에 대해서 권리를 청구한다. 간단합니다. 디자인 특허는 항상 명세서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고 실용 특허와는 유틸리티 특허와는 대조적으로 도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부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도면과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은 사실 명세서 도면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준비가 됩니다. 패턴 어토니, 패턴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발명자 입장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전문가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명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발명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도면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도면이 제출되게 되는데 이 도면을 꾸미기 위해서는 초벌 도면이 필요하겠죠.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론될 도면을 작성하겠지만 초벌 도면을 발명자분들께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실시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 실시회별로 도면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거절 가능성을 줄이고 특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재불비 극복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 특법 112조에 이제 기재불비 요건이 있는데요. 기재가 불비. 발명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할 것, 발명이 특허 발명을 적시할 수 있도록 기재될 것,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명세서가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 그런 거절을 받더라도 명세서 내용에 기반해서 보정을 해서 이런 거절 극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선행기술에 의해서 거절이 되는 경우에도 만일 발명 명세서 내용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단계별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음에 권리 범위를 넓게 주장하기 위해서 청구 범위를 넓게 작성했다 해서 선행기술과 비슷하다는 거절을 받았을 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발명의 구체적 설명 이 부분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내용을 청구항으로 옮기는 식으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뒷받침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많이 포함하게 되면 선행기술과 차이점이 나는 특징물을 도출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 범위는 앞서 보셨다시피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청구 범위가 결정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발명자분들께서 청구 범위에 대해서 전문가와 충분하게 논의하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어느 정도 넓은 범위, 좁은 범위, 단계별로 할지 실시회별로 할지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고 최종 명세서를 확정한 뒤에 출원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서류 중에 제일 위에 있던 부분 이제 발명자 선언서, Inventor's Declaration, 발명자가 선언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언 내용은 The above identified application was made or authorized to be made by me. 이런 출원서는 이제 내가 작성했거나 작성하도록 내가 허락을 했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I'm the original inventor. 내가 진정한 오리지널 발명자이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willful false statement. 그러니까 고의적인 거짓 진술 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선언합니다. 발명의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발명자 선언서를 출원 시 동시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관람료, 추가 관람료가 부과되니까 가능하면 이제 발명의 명세서 도면이 완성된 뒤 출원 명세서 도면을 리뷰한 뒤에 그 내용이 별 문제가 없고 최종본이라고 생각되면 이 데클레이션에 대해서 서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명자 및 발명과 관련해서 또한 유의해야 할 사항은 Foreign Filing License가 있습니다. Foreign Filing License는 발명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미국 출원을 우선 진행한 뒤 한국 등 미국 이외 국가에서 출원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 규정을 이제 미국 특법 184조 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Invention made in this country, 미국 내에서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after filing in the United States, 6 months 이렇게 미국에서 출원을 한 뒤 6 months, 그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외국에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 라이센스가 Foreign Filing License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6개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Foreign Filing License는 미국 출원 후에 3주 정도 뒤에 발급되는 Filing Receipt, 출원 확인증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Foreign Filing License Granted. 그러니까 January 7, 1월 7일 2021년 이 예에서는 이제 1월 7일부로 Foreign Filing License가 Granted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출원은 뭐 3주 전이라면 12월, 그 전에 12월에 출원이 되었겠죠. 그래서 Foreign Filing License를 받아야 된다는 점. 이게 미국 내 발명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등 미국 내 거주자의 단독 발명인 경우 미국 내 발명이라고 쉽게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공동 발명인 경우 미국 내 거주자가 공동 발명자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제 Foreign Filing License가 필요하고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가 공동 출원인이고 미국 발명자가 그 여러 명의 미국 발명자 중에 미국 발명자가 포함된 경우. 공동 출원인 경우에 상당히 이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거래하는 대리인, 특허 변리사라든지 대리인 사무소가 있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 먼저 출원하고 미국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관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 때문에 또한 미국 로펌을 통해서 명세서 작성 시에 비용이 많이 드는 부담 때문에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국 특허 사무소를 통해서 공풍명세서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 미국 영문으로 이제 번역을 한 뒤에 미국 출원을 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 한국 출원서가 먼저 작성되었기 때문에 한국 출원을 먼저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미국 출원을 먼저 진행하고 Foreign Filing License를 앞서와 같이 받은 후에 필요시에 한국 출원을 추후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식으로 실수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한국 출원을 먼저 이를 모르고 했을 경우에도 구제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Petition for Retroactive Foreign Filing License라고 해서 소급적으로 Foreign Filing License를 받도록 하는 피티션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근데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이 Foreign Filing License 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허가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리고 또 소급적 피티션을 제출했을 경우 그게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 피티션 작성 자체에 대해서 또 대리인의 비용이 상당할 수가 있으니까 각종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이 미국 내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사항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한국 출원을 또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먼저 출원하고 한국 분들 발명, 한국 기업들 발명이 이제 미국으로 오는 경우에 언제까지 출원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궁금증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우선권 출원, 그러니까 파리 조약의 기본적인 우선권 출원, 그리고 PhD 국제 출원 및 PhD 국내 단계, 미국 국내 단계 진입 출원을 컴바인하는 경우, 그리고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이용해서 출원을 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가능한 루트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우선권 출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권 기한은 아시다시피 특허는 12개월, 디자인은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1일에 한국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 우선권 출원은 그로부터 1년, 2022년 12월 1일까지 한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하는 미국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면 미국 출원인을 한국 출원인을 소급해서 신규성, 진보성이 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PhD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한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하는 PhD 국제 출원을 하고 국제사무국에 출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후에 한국 출원일로부터 제가 실수했습니다. 국제사무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리관청에다가 출원을 하게 됩니다. 한국 특허청에다가 수리관청이 되면 한국 특허청에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특허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을 줍니다. PhD 출원을 하는 이유는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지정 국가에 대해서 30개월 또는 31개월까지 국내 단계를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을 유예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30개월이니까 최초 한국 출원일부터 2년 6개월, 2024년 6월 1일까지 미국 국내 단계 진입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우선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허성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한국 출원일 기준이 되는 소급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놓쳤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면, 예를 들면 12개월 이내에 미국 출원 내지 PhD 출원을 하는 경우, 즉 12개월의 우선권 기한을 놓친 경우에, 디자인의 경우는 6개월이니까 6개월 기한을 놓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피티션에 의해서 2개월까지 우선권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한을 놓쳤더라도 이런 세컨 찬스가 있다는 점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023년 2월 1일 이 날짜로부터 2개월이죠. 까지 한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하는 미국 특허 출원이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관람료가 상당합니다. 피티션에 대한 관람료가 스몰 엔터티일 경우에 1,050불, 그리고 마이크로 엔터티일 경우에는 525불, 그리고 라지 엔터티 500인 초과하는 라지 엔터티는 2,100불 상당합니다. 그래서 엔터티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티션에 대한 요건이 unintentional 할 것. 12개월 기한 내에 미국 출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된 것에 대해서 고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티션을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한국 출원하고 14개월 내에, 디자인의 경우 8개월 내에 미국 출원하는 경우, 즉 2개월 피티션 기한까지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난감한 경우겠죠. 보통 이제 출원이 가능하지 않은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 없이 미국 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허 요건 중에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데, 한국에 출원된 출원서에 대해서 공개가 되면 그 공개 공보가 발명자의 미국 출원에 대한 선행 기술로, 자기의 공개 공보죠, 그죠? 한국 출원이지만 자기의 출원이니까 자기 출원 공개 공보가 미국 출원에 대한 선행 기술로 작용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또 관심사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자기 공지의 경우 1년간 신규성 상실 예외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 출원이 이때 되면 통상 1년 6개월 되면
한국 출원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6월 1일으로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공개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 공개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인 2024년 6월 1일까지 미국 출원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미국 법상으로는 이러한 공개의 경우에도 한국 공개 공보의 경우에도 발명자의 자기 공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irectly, indirectly obtained from the inventor. 발명자로부터 직접적, 간접적으로 obtain해서 발명이 공개된 경우 발명자의 자기 공지 범위로 보기 때문에 그 법의 예외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미국 출원은 이제 한국 출원 공개 공보가 자신의 미국 출원에 대한 선행 기술로 작용되므로 거절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우선권 주장은 불가능하죠. 우선권 주장은 없이 출원하는 거니까 미국 출원일 자체가 선행 기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선행 기술 문헌의 범위가 상당히 증대됩니다. 그만큼 특허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선 기간을 지켜서 정확하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만일 미국에 먼저 출원을 하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 출원을 하고 미국에서 공개까지 됐는데 뒤늦게 한국에서도 뭔가 이제 특허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 역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신규성 상실 예외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미국에서 특허 출원이 공개된 경우 그 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이 가능한 발명자 자기 공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상당 기간 출원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남료 부분과 관련해서 스몰 엔티티, 마이크로 엔티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남료 할인 혜택입니다. 스몰 엔티티, 마이크로 엔티티 둘 다 이제 관남료가 할인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규정인데요. 관남료라 하면 출원 시에 관남료, 출원 시에 출원료, 그 다음 심사료, 그리고 서치료 등 관남료가 있고요. 심사 도중에는 기간 연장료, RC 관남료 등 RC는 소기업인 경우에도 680% 상당합니다. 그래서 RC 관남료가 있고 그리고 등록료는 이슈피 그리고 연차료, 메인터넌스 피 등록 후에 3년 반, 7년 반, 11년 반 뒤에 세 차례 미국은 연차료를 내야 됩니다. 메인터넌스 피 한국에 매년 내니까 이제 번역하면 연차료인데요. 특허 유지료가 정확한 번역이 되겠죠. 예, 메인터넌스 피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스몰 엔티티의 경우에는 50%, 마이크로 엔티티는 더 강합니다. 75% 할인이 가능합니다. 스몰 엔티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 첫 번째, 출원인이 발명자 등 개인인 경우, 그러니까 개인 출원. 네, 개인 출원인 경우에는 스몰 엔티티입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출원인이 소기업인 경우, 종업원수 500인 이하라고 했는데 이제 종업원수 500인, 더 정확하게는 미만입니다. 네, 종업원수 500인 미만. 그리고 출원인이 대학교 등 비영리 단체인 경우, 그렇죠? 대학 산학협회, 각 대학마다 산학이 많은데요. 산학으로 이제 출원이 오는 경우 다 스몰 엔티티로 출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 엔티티. 마이크로 엔티티는 이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출원인이 일단 스몰 엔티티로 되어야 됩니다. 스몰 엔티티로 되면서 추가 요건 만족 시 마이크로 엔티티가 되는 식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출원수 조건. 지금까지 미국 특허 출원 건수가 4건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 4건까지입니다. 그리고 연수입 조건. 출원인이나 발명자 중 어느 누구의 연수입이 그로스 인컴 기준입니다. 세금 보고시 그로스 인컴란이 있을 텐데 그로스 인컴 기준으로 미국 가구당 평균 소득의 3배에 해당하는 기준. 변동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21만 2천 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넘지 않을 것. 마지막 요건은 양도 라이센스 관련 조건입니다. 수입이 이러한 액수를 넘는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서 양도나 라이센스를 하지 않았을 것 또는 할 의무 관계에 있지도 않을 것. 이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마이크로 엔티티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엔티티는 비용을 지급할 때마다 그 당시에 마이크로 엔티티의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 조건이 있다는 것. 그런데
스몰 엔티티일 경우에는 출원 시에 스몰 엔티티가 되면 등록료 납부할 때까지 스몰 엔티티 비용으로 계속 납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간 연장료, RC료 같은 중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스몰 엔티티로 중간에 회사가 커져서 라지 엔티티가 되는 경우에도 계속 납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만 등록이 되어서 특허료, 이슈피 낼 때에는 라지 엔티티가 되었다는 사실을 표기하고 라지 엔티티 비용으로 등록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IDS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DS는 이제 정보 공개서인데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왜 IDS를 제출해야 되느냐?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법 규정이 이제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Material to Patentab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성에 중요한 영향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 발명자, 출원인, 한국에서 먼저 출원이 이루어지거나 준비가 된 경우 한국 대리인 사무소, 그리고 미국에서 전문가들, 패턴 어토니, 패턴 에이전트들이 알고 있는 특허성에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자료를 갖다가 만약에 제출해서 특허가 나오지 않고 거절이 된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나중에 소송이 생겨서 분쟁이 생겨서 동일 자료에 대해서 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동일 자료에 대해서 굳이 미리 제출해서 거절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게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자료에 대해서 무효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IDS를 제출하지 않아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무효가 된다고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특허만 받겠다는, 그것은 추후 좀 불이익을, 무효가 되었을 때의 불이익을 생각하면 훨씬 더 위험한 생각이 같습니다. 강한 특허를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한 이유고, 그리고 적법하게 제출된 IDS 문헌은 그 문헌에 대한 등록된 청구안들의 특허성이 추정되므로 추후 그를 근거로 특허 무효를 시키기 극히 어려워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단 하나의 청구안이라도 IDS 문헌 제출 의무가 위배가 인정이 되면 특허 전체, 청구안이 여러 개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시된 청구안 20개까지는 기본 간담료로 커버가 되니까 보통 복수의 청구안을 포함하는데 20개의 청구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IDS 제출 의무가 위배가 되면 특허권 전체가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제재죠. 이에 비해서 무효의 경우에는 각 청구안별로 상대방이 무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0개가 있다면 그 중에 각각을 다 공개해서 무효를 시켜야 되고, 몇몇 개의 특허가 청구안이 생존하게 되면 그 청구안에 의해서 권리 행사가 여전히 가능하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IDS 제출 의무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판단 기준 면에서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비해서 엄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무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송 상대방이 해당 문헌에 의해 개별 청구안이 무효다라는 것을 각 청구안별로 상당히 높은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의 정도인데요. 그래서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아주 클리어하고 컨빈싱한 에비던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IDS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만일 해당 문헌을 심사관이 심사 중에, 그리고 특허 내기 전에 심사 중에 검토를 하였다면 청구안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특허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50% 이상이 된다라는 정도로 입증하면 만족시켜집니다. Preponderance of evidence라고 하는데요. 50% 이상으로 보통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이보다 확실한 퍼센티지는 좀 말씀드리기 애매한데요. 7, 80% 이 정도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 입증 책임. 그러면 분쟁 발생 시에 상대방이 동일한 문헌에 대해서 청구항이 무효를 입증하는 것보다는 IDS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것이므로 IDS 위반을 의무한 경우 특허의 안정성이 좀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판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erican Car vs. American Honda Motor 판례인데요. Federal Circuit 판례이고 이 명세서의 출원서의 96RL 시스템에 대해서 prior art라고 설명을 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매뉴얼과 포토, 사진이 있었는데 발명자가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자료를 그러니까 매뉴얼이랑 포토그래프를 심사 중에 심사를 했다면 출원에 대해서 특허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특허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물로 IDS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고 그래서 IDS 의무 제출 위배로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원인 발명자가 알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출원서에 반드시 제출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 다국가에 출원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해외 대형 출원에 대해서 오피스 액션에 대해서 신규성, 진보성 거절의 근거로 되는 여러 가지 인용 문헌을 거절 이후에 이제 문헌이 인용이 될 텐데요. 이러한 서류, 거절 근거니 신규성, 진보성 거절의 근거니까 반드시 IDS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PCT Search Report, 유럽 출원할 경우에는 European Search Report의 카테고리 X, Y로 리스팅된 문헌. X는 신규성 관련, Y는 진보성 관련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헌입니다. 이러한 문헌들도 반드시 IDS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실제 IDS 서류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특허 선행기술 자료가 있으면 특허 번호 적고 리스팅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특허 어플리케이션, 퍼블리케이션 공개 공부 자료가 있으면 번호 적고 리스팅하고 그리고 foreign patent document, foreign patent 번호 또는 이제 공개 공보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국가의 특허 출원 자료죠. 특허 및 공개 공보 자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on-patent literature 그러니까 특허 자료 이외의 자료.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이든지 사진이라든지 많은 경우에는 논문, 그죠? 그리고 인터넷 자료라든지 다양한 자료는 이쪽에다가 리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foreign patent document랑 non-patent literature는 실제 사본,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미국 특허라든지 공개 공보는 특허청에서 용이하게 입수가 가능하므로 통상적으로 이제 번호만 기재하고 사본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IDS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출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미국 특허 출원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